예,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더구나 날씨도 많이 짓궂은 날씨였는데 그 속에서 이제 시험 보러 다녀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제 건강 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영조직은 제1번 문제 옵션짜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GS 3기 또 이제 또 실전 모의고사 때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전년도에 출제된 문제나 꼭 한 번씩 훑어보고 가야 된다는 걸 제가 항상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직 변화, 조직 혁신의 유형 4가지 중에서요. 기술 혁신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출제가, 그것도 사례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직 구조 형태가 위에 최고 경영자가 있고요. 양옆에 양면형 접근 방법에 의한 기술 혁신이라고 해서 첫 번째 혁신 창출 부서. 이렇게 있습니다. 혁신 창출 부서에서는 기획부 또는 이제 전략팀 이런 팀이 이제 해당이 된다고 저희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이 발생된 것을 실천을 해야 되겠죠. 혁신 실천팀, 실천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업무에 주로 해야 될 거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굴을 전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발생되는 적합한 조직 구조는 유기적인 조직 구조다. 그 다음에 발굴된 아이디어를 진짜 실천을 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죠. 그리고 여기는 생산팀, 구매팀, 자재팀, 영업팀 이런 팀이 해당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한 조직 구조는 기계적 조직 구조가 해당이 된다. 기계적 조직 구조의 구체적인 직무부재 구조, 사업부재 조직 구조, 관료제 조직 구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유기적인 조직 구조는 학습 조직, 프로젝트 조직, 팀 조직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각각의 이제 전담하는 업무 역할 여기 탐색. 우리 문제는 이거를 탐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탐험. 그래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까봐 exploration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혁신 실천 부서에는 exploitation, 실천, 실행 이렇게 있습니다. exploitation. 예, 실전 모의고사를 제가 지난달에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완벽하게 작성을 해준 수험생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좀 갖고 있는데 이걸 잘 떠올리셨을지 제가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의 박세로이 사장은 약 30년간 기존의 반도체 칩 생산 라인을 통해 노동 집약적 사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의 사업의 한계 상황을 맞이하면서 신성장 산업인 인공지능 AI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새로운 신성장 사업입니다. 예, 기대와는 달리 두 개 사업부에는 이제 각각 갈등 사항이 많았다는 거죠. 사업부의 조직 운영을 하면서 전략 방향, 조직 구조 설계, 사업 부간, 갈등 등 단일 사업부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세 가지 문제 전략, 조직 구조, 설계, 사업 부간 갈등의 문제로 조직의 균형과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박세로이 사장은 고민하다가 빅피처 컨설팅의 조희석 컨설턴트를 찾아서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문제입니다. 탐험과 활용. 여기 탐험이죠. 활용이죠. 여기 활용. 개념을 설명하고. 자, 여기서 이거에 대해 이제 혹시 이제 혼돈이 있을까봐 영어로 이렇게 가로 열고 써줬죠. 만약 당신이 조희석 컨설턴트라면 탐험과 활용을 통해서 두 개의 사업부에 각각의 적합한 전략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혁신 창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혁신 창출을 위한 기술 변화 전략 이렇게 어렵게 내기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략 파트에서 우리가 배운 전략, 이제 포터의 차별화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마일스와 스노우의 공격형 전략,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무방하다.
반면에 여기 혁신실천부서는 기계적 조직 구조죠. 그러니까 원가 우위 전략. 원가 우위 전략. 그 다음에 마이스와 스노우에 의하면 방어형 전략.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양면형 조직구의 개념을 설명하고, 만약 당신이 조이석 컨설턴트라면 양면형 조직구조의 개념을 통해서 두 개 사업부에 적합한 조직구조를 설명해 보시오. 양면형 조직구조 이거죠. 양면형 조직구조의 개념. 그래서 이게 교재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김인수 교수님이 거시 조직이 이론을 한번 살펴봐 보세요. 이거 양면형 조직 구조의 개념을 좀 나열해 보세요.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설명을 그냥 그대로 그냥 보고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마치 그리듯이. 자, 하나의 조직 내에 혁신 창출 부서와 혁신 실천 부서가 있어서 전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견을 발굴하는 것을 전담하는 것을 말하고 혁신 실천 부서 후자는 이러한 이제 발굴된 아이디어와 의견을 실제 실행하는 부서 이제 전담하는 팀을 말한다. 이런 것을 두 개를 양면형 접근을 통해서 조직 혁신의 조직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양면형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합한 조직 구조. 자, 여기 이쪽은 유기적인 조직 구조, 프로젝트 팀, 학습 조직, 기계적 조직 구조, 직무부재 조직, 사업부재 조직, 관료제 조직, 뭐 이렇게 식으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각각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하고 협상. 갑자기 이제 협상 전략이 나왔어요. 이제 갈등 파트에서 나오는 통합합 협상, 배분적 협상, 통합합 협상 이렇게 나와 있죠. 통합합 협상이 나왔다. 그래서 두 개의 항상 갈등이 발생되는 두 팀 간에 통합형 협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이제 통합형 협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장점을 협상의 태도, 행동, 정보, 각각의 관점을 통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강조를 해야 하듯이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통합형 협상, 배분적 협상에서 이제 뭐 목표, 관심사, 초점, 이제 그림 그려서 제가 설명했죠. 장기적인 관계냐, 정보의 공유는 어떠하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암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 출제자가 원하고 있어요. 목차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 태도, 행동, 정보, 각각의 관점을 통해서 사업부 간 갈등의 문제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달달달 암기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유인물 보시면 사업부 간 갈등 해결 방안, 협상 태도 관점에서 통합형 협상의 기본적인 취지에 입각하여 양 당사자 간의 유리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윈윈하는 서로 간의 협상 태도를 갖춰야 할 것이다. 행동 관점에서 본다면 갈등 해결안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서로의 이해관계의 보완적, 장기적인 과의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관점, 양 당사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동일한 방향 해결안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 수준은 굉장히 넓다, 폭이 넓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잘 써주셨으면 참 좋았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긴장되고 떨립니다. 여러분이 잘 써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작업 가치관, 워크 밸류. 내생적 작업 가치관. 영어를 제가 못 읽습니다. 자, 내생적 작업 가치관. 그 다음에 외생적 작업 가치관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때 25점짜리 문제인데 세상에 거기 또 각각의 문제를 또 3개로 냈습니다. 자, 이걸 딱 본 순간, 50점짜리 문제는 단편적으로 장수를 많이 챙기지 않아도 정확히 쓰면 문제가 점수 확보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25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이제 내생적 작업 가치관과 외생적 작업 가치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GS3기 세 번째 시간인가? 저 이제 우리끼리 아는 비밀스러운 언어 스마트 찍 문제. 거기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는데 저는 잘 기억하고 계셨을까요? 그것도 아주 떨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가? 문제만 받는가? 아니면 문제를 보고 한번 훑어봤는가?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걱정이 됩니다. 내생적 작업가치관, 외생적 작업가치관의 개념을 이제 가치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 2번 문제, 3번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것이 동기유발 방법을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이게 또 대시의 인지평가 이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 이론에서 출제가 된 거예요. 동기부여 이론. 그러면 자,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제가 이 문제를 찍문제를 하면서 자,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 네, 헤크만과 올드맨 직무특성 이론, 네, 대시의 인지평가 이론은 내부적인 동기요인, 외부적인 동기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외생적인 요인으로 동기 유발을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생적인 동기 유발로 언제나 보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간략하지만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감을 잡으신 수험생분들이 있으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에 기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생요인 이렇게 있고요. 내생적인 동기유발 요인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려주시고 각각의 동기유발 요인을 그림을 그려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참 완벽하죠. 내생적인 동기 요인은 뭐가 있어요? 성취감, 도전감, 상사로부터의 칭찬, 안정감, 이제 내생적으로 유발, 직무 자체에서 오는 그 기쁨, 보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생적인,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을 자극을 해서 업무에 대한 몰입. 만족, 이것을 촉진하는 거예요. 외생적인 요인은 작업 조건, 근무 환경, 상사의 감독,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임금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 내생적 작업 가치관을 갖는 종업원과 외생적인 작업 가치관을 갖는 종업원 각각에 대하여 동기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자, 외생요인을 추구하는 동기유발 방법, 내생적인 동기요인을 추구하는 모티베이션 방법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업무에 대한 성취감, 도전감, 타인으로부터 인정감, 상사로부터의 칭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업무에 대해 몰입할 수 있는 뭔가 자극을 줄 수 있는 회사 차원의 제도적인 적용 방향 이렇게 해서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걸 그대로 나열을 해줘도 무방하다. 단 이제 인사노무관리 제도 차원에서 자, 동기유발 방법을 설명을 하고 했으니까 인사노무관리 제도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해주시는 것이 좀 더 근접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요인,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상사의 근로감독,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을 개선시킨다. 온정적인 리더십을 개선시킨다. 조직 문화를 한 차원 높여준다. 임금 부분에서 기본급을 올려주고 그 사람들의 어떤 업무 모티베이션 향상시켜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부가급부를 늘려준다.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물음, 산물. 내생적인 작업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내재적인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는 종업원에게 외재적인 보상을 했을 때 내재적인 동기부여 수준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대시의 인지평가 이론.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다 잘 쓰였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자, 이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그림이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주셔야 되겠다. 그림을 정확하게. 자, 가로축을 시간이라고 한다. 세로축을 동기유발 정도라고 한다. 라고 할 때 원래 내재적인 보상 수준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나가 어떤 사람이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돈을 준 거죠. 보상을 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외재적 보상 수준이 없다가 돈을 주는 이 시점에서 이제 갑자기 팍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수준에 따라 업무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있다가 돈을 갑자기 어느 순간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뚝 떨어지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제 내재적인 보상 수준에 대한 변화 정도가 중요한데 바로 여기서 이제 과잉정당화 가 일어난다는 점이 특징이 있고 여기서 기존에 있던 내재적인 보상 수준 모티베이션 수준 이 정도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반감하는 반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사례형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대시와 라이언이 실험했던 정육면체 그 퍼즐 게임
뭐 이제 그런 걸로 설명해 주시면 참 이제 답안지가 돋보이고 좋겠죠. 그래서 자, 인지평가 이론의 메커니즘 이렇게 쓰시고 인지평가 이론의 공헌점, 한계점입니다. 공헌점에는 기존의 모티베이션 이론에 비해서 상당히 가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라는 점, 그 다음에 성과 연동한 보상이 오히려 종업원에게 동기부여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어떤 밸러블한 가치 있는 모티베이션 이론을 제공하였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도 있죠. 외재적 보상, 내재적 보상 이렇게 이분법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점, 그 다음에 모든 작업자가 과연 내생적인 작업 가치관에 치중해서 자기 업무를 그렇게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그런 종업원만 있을까? 모든 직원이? 왜 모든 작업 여건이 또 모든 회사가 내재적인 동기부여 수준을 또 높게 지각하고 이렇게 제도적 적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여건상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네. 본 사안의 검토라고 해서요. 자, 내생적 작업과 시간을 갖고 있고 내재적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종업원에게 외재적 보상을 주었을 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라를 설명을 해본다면 인지평가 이론에 의해서 내재적인 동기가 오히려 감소하는 과잉 정당화가 발생하므로 기존의 내생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종업원에게는 경영자가 외생적인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조직의 다양한 부서들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원부품 정보 등의 교환을 통해서 상호 의존하게 됩니다. 조직 구조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중에 제임스 톰슨, 상호 의존성, 인터디펜던스 세 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조직 설계해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자, 정확하게 써야 될 거는 상호 의존성의 유형, 그것이 얘기하는 톰슨의 기술 유형에 의한 조직 구조 설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면 20점 이상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 우리 유임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임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그릴 거예요. 상호 의존성이란 제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의의를 저는 그대로 이제 달았습니다. 과업 수행 목표 달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부서 간의 공통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의의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이해가 생각이 안 난다. 만약에 이런 상호 의존성의 의의가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있죠. 여기 조직의 둘 이상의 부서들이 과업을 수행하기,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 부품, 정보 등의 상호 교환을 해서 상호 의존을 해야 되는 관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이미 문제의 의의가 나와 있어. 문제의 의의가. 그죠? 자, 여러분 나중에 또 이 노무사 2차 시험 경영도전 선택할 때 참고하세요. 어떨 때는 교수님이 의의를 달아주고 의의를 쓰라고 하기도 한다. 꼭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톰슨의 상호 의존성의 세 가지 유형을 보면 공유적, 연속적, 후회적 상호 의존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을 때가 또 이제 문제인데 제가 반복은 많이 한 것 같아요. 반복해서 이제 GS 0기, 1기, 2기, 3, 이제 반복은 한 것 같은데, 이제 혹시 이게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막 푸시를 좀 많이 할 걸 이런 후회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톰슨의 기술과 조직 구조의 유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시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항시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자, 공유적인 상호 의존성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위 조직에 의해서 정해진 제한된 자원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호 의존 관계를 말한다. 이때 발생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톰슨의 기술, 톰슨은 조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조정이라는 조정 수단을 중요시 여겼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노동청에서 진정사건이 있을 때, 감독관은 여기 있고, 근로자, 이렇게 회사 대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해야 되는 어떤 조정 관계는 근로감독관, 규정, 행정, 절차에 의해서 조정을 한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따라서 이게 이제 공식화 수단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조정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계적인 조직 구조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기술 유형이, 자, 중개형 기술. 이게,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잘 써주셔야 될 텐데요. 중개형 기술, 이렇게 있다. 이 사람이 양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결형 기술. 연결형 기술은 멋있죠. A의 산출이 B의 투입으로, B의 산출이 C의 투입으로, C의 산출이 D의 투입으로 가는 관계를 말한다. 이게 의의예요. 이게 의의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조정 형태는 뭐예요? 작업에 대한 일정 표와 계획이 의해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어때요? 공식화 수단이죠? 그러니 기계적인 조직 구조가 적합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집약형, 그 다음에 이제 호혜적인 상호 의존 관계다. 호혜적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 교환하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호혜적인 상호 의존 관계.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 그림에 보면 호혜적이다.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이게 호혜적인 상호 의존 관계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거 이제 기술형으로 집약형 기술로 얘기를 한다면, 자, A, B, C, D, E 이런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서로 상호 의존 관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 대화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래야만 하나의 목표를, 원하는 목표를, 공동의 이익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산출물로 가는 거죠. 산출물로 간다. 이제 산출물로 가서 다시 피드백이 되는 과정으로 집약형 기술 형태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조정 형태는 상호, 작용, 대화, 의사소통, 회의,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는 곳이 대표적으로 외과의사 수술실, 전쟁 시의 전투 조직,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유기적인 조직 구조가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3번 문제는 형태는 그렇게 수험생이 어렵다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강조합니다. 매년. 자, 환경과 조직구조, 기술과 조직구조, 규모와 조직구조, 전략과 조직구조, 기술과 권력과 조직구조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네, 그 이 5가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제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된 것이죠. 이제 경조 시험 잘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게시판을 잠깐 방문을 하고 훑어보면 경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마지막에 좌절을 해서 다음번에는 선택 과목을 바꾸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시판에 오는 2차 시험 후기는 제가 안 읽으려고 합니다. 안 읽으려고 하고 경조는 정말 꾸준한 인내와 끈기로 공부를 하신 분은 분명히 점수 확보에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바입니다. 시험 제발 잘 보셨으시길 바라면서 교육 조직론 총평인 해설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